네, 아, 현대해양의 송영택입니다. 제가 이제 자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이제 해양 생태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자장을 만든 게 이제 조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 이제 이 이번 포럼의 기획자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앞에 이름이 있습니다만 쉬운 블루카본의 이제 국민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시청자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좀 오늘 발표를 듣고 조금 궁금했던 거, 안 그러면 이걸 좀 더 알고 싶다는 부분들을 조금 발표자들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 언론 쪽에서 보면은 기사를 쓸 때 기준으로 잡는 게 중학교 1학년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사를 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이제 그런 자장의 권한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생각하고 오늘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플로어에서 좀 뭐 발표라든지 안 그러면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든지 뭐 토론을 참여하실 때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야기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금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우리 아까 금봉호 교수님께서 신규 블루카본 후보로서의 탄소 흡수력에 대한 연구 동향을 이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뭐 조금 블루카본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아까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만 왜 이게 이 시점에 중요하고 우리가 이 연구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력 후보군으로 이제 갯벌과 대륙붕 퇴적물 해조류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런 그 세 가지가 유력 후보군으로 됐고 우리가 여기 왜 주목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발표하고 나신 뒤에 조금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한테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었을까? 순간 제가 반성을 했는데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사과를 드리고요. 블루카본이 이 시점에 왜 중요한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지구적으로 탄소가 흡수되는 게 23% 해양으로 흡수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블루카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23%는 흡수되고 있는데 어디론가는 흡수가 됩니다. 바닷물로도 흡수가 되고 해양 어떤 뭐 갯벌로도 흡수가 되고 다 흡수가 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심사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양 생태계를 우리가 탄소 흡수원인 것을 인지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먼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복원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적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양 생태계의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우리가 조명이 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또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육상에 비해서 해양이 흡수할 수 있는 탄소의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이긴 하지만 흡수력을 늘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서 가치도 굉장히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탄소를 무한정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더 많이 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죠.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다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력 후보군으로 이제 갯벌과 해조류, 그다음에 해저 퇴적물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제가 빠뜨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육상 생태계하고 해양 생태계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육상 생태계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 거는 대부분 이런 목재입니다. 나무, 생체. 그러니까 생체, 나무, 목재, 그 나무 그 자체가 흡수하는 부분, 게 대부분이고요. 그에 비해서 해양 생태계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식생, 뭐 풀, 뭐 이렇게 갈대라든가 뭐 칠면초라든가 맹그로라든가 해초지 다 이렇게 풀이나 나무거든요. 거기에 흡수되는 것보다는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 퇴적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뻘, 우리 쉽게 말하는 뻘. 바다에 있는 그 뻘에 저장되는 탄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대략 뭐 맹그로브는 요 나무 자체가 크니까 그렇지 않은데 뭐 염습지나 해초지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대부분 뻘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갯벌도 뻘이고 퇴적물도 뻘이고 뻘이라는 표현이 좀 쉽게 설명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조류 자체보다는 해조류에서 만들어진 탄소가 이제 그 고정이 되면 죽어서 그 뻘에 묻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퇴적물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 특히 이 뻘에 저장이 되면 그럼 왜 중요하냐? 육상하고 바다하고 차이는 뭐냐면 바닷물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짜다는 겁니다. 짠물이죠, 짠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유기물이 이 바다 퇴적물에 고정이 되면 그 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짠물 때문에 더 쉽게 설명. 그래서 블루카본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육상에 는 이런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살고 있는 흙에 있는 탄소가 고정이 되더라도 이게 쉽게 잘 분해되는 공기에 노출해서 분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이 뻘에 도정되기 때문에 블루카본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제가 설명해 놓고도 봤지만 고3 정도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아까 그 설명 듣고 다시 좀 설명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갯벌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세계 자연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연으로서 그냥 가치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지구 환경적인 또 안 그러면 산업적인 가치도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도 지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오시아닉의 박찬욱 대표님께 좀 그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아까 박 대표님께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해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 주셨는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해안,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자연 그 해안이 거의 없는 상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안가에 이제 콘크리트화 해안가의 색깔이 이제 회색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즉, 뭐 바닷가 가 보면 이런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으로 우리가 이제 생물이 살 수 있는 해안선을 조성하는 자연 해안선 만드는 데 대해서 블루카본과의 어떤 연계 또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데서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응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그 방안을 미래지향적인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제가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은 리빙쇼 라인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좀 갑자기 좀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리빙쇼 라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후보지를 아까 연구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장소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후보지 조건이 이런 것이 좀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지금 아까 뭐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뭐 공무원들도 보고 계시고 이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안 그리고 또 뭐 관광 자원으로서도 상당히 활용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블루카본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익숙치 않으시고, 그리고 과연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해안선이 자연 해안선이면 되는 거냐? 그럼 과거로 회귀하면 되는 거냐? 이런 약간 오해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이제 탄소 흡수, 이제 넷 제로, 탄소 넷 제로를 하는데 왜 탄소 제로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온실가스나 결국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계량화할 때 탄소를 기준으로 잡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일반인들 이해하시기 조금 더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는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를 이제 대표로 할 때 공기 중에 산소는 되게 많으니까 실제로는 탄소량을 가지고 얼마나 공기적으로 노출됐는지 또는 나무나 뭐 퇴적물들에 포집됐는지를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이제 서로 합의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탄소라는 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 카본은 굉장히 또 쉽게들 이해하세요. 즉, 나무는 늘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무는 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라고 배워왔다 보니까 그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그린 카본이라 하자라고까지는 또 다들 다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바다가 흡수하는 탄소는 블루 카본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저희들이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바다가 흡수하는 탄소의 대부분은 해수 자체가 흡수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물이 따뜻해지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고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럼 바다가 건강해지면 이산화탄소 흡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근데 그런 부분들은 탄소 인증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탄소 인증원이 되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지금 지구온난화를 줄이려고 그러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발생돼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없애야 되겠죠. 포집하거나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죠. 땅속으로. 그죠? 그러면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계속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 외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탄소 흡수를 늘려주는 것만 저희들이 흡수원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염습지 같은 거는 벌써 이제 IPCC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해안선을 우리가 개발할 때 우리가 이용하기 가장 편한 조건으로 해안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용하기 편하다는 건 뭐냐면 땅으로서의 가치,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제일 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지반을 가지는 거죠. 즉 단단한 땅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닷가의 해안선이 과연 단단한 땅이면 만족하느냐? 단단한 땅이고 콘크리트가 되면 당연히 탄소 흡수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지구 기후온난화, 그 기상 이변에 대해서 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구조물 자체가 예전보다 더 강해진 파도, 더 강해진 태풍에서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의 한선을 다시 얘기하는 거는 탄소 흡수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그런 피해를 받아도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해안선을 만들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거로의 그냥 무조건적인 과거로의 복구적인 자연 해안선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실제 우리가 자연 해안선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기능,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외력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요소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리빙 쇼어라인이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게 단지 우리가 살기 위한 즉 친수 공간으로서의 리빙 쇼어라인이 아니라 쇼어라인 해안선 자체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라인을 만들자. 그게 자연 해안선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거는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지형 경사라든지 그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탄성을 가질 수 있는 재료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즉 자연에서 나온 그 자연 재료로 만들어져야 된다. 인공적인 재료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자연적인 재료라는 거는 결국 생태계를 강화하게 되고요. 그 자연 생태가 강화하게 되면 스스로의 복원력 또한 증가되고 탄소 흡수하는 능력도 증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 아시다시피 바다하고 이제 접해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좁기 때문에 과거에 매립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안을 활용해 왔어요. 연안이라 그러면 다들 기억에 어떻게 여기를 더 매립해서 땅을 확보하고 또는 얼마나 바다 가까이에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호텔을 짓고 쇼핑몰을 지을 거냐. 이게 굉장히 집중돼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안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잃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그냥 다 부수고 자연 상태로 돌려보내면 되느냐? 당연히 안 되겠죠. 벌써 육상 공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거는 단지 선적으로 그 선 자체만 무너진다고 해서 콘크리트만 없앤다고 해서 자연해양선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육지하고 바다하고 순환 체계 그리고 균형이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형식의 공법들이 필요하더라. 식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소프트 공법도 마찬가지고 블루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후보지 적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바닷가에 갔을 때 비식생 갯벌이라고 하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외력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식생을 즉 풀이 더 많이 자랄 수 있게 생명체들이 더 많이 자랄 수 있게 적정한 땅들을 저희들이 후보지라고 이제 잡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랑이 너무 세거나 태풍이 세거나 해서 갈대도 못 자르고 칠면초도 못 자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면에 자연 재료로 블루 리빙이죠. 그래서 그런 파랑을 줄여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뒤쪽 배후 공간을 계속 자연 해안수로 복원시켜주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소프트는 마찬가지로 그레이존, 이제 콘크리트 존 자체를 어떻게 실제 해초가 살고 또는 부착생물들이 붙을 수 있도록 더 개선해주는 이렇게 세 가지들을 다 합쳐서 리빙 쇼어 라인이다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리빙 쇼어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플로리다 사례에서 이제 왔는데 용어 자체가 좀 쉽고 익숙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그게 먼저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구 온난화의 적응형 탄소 중립형 해안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리빙 쇼어 라인이 많이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드렸습니다. 리빙 쇼어 라인 자체가 우리가 살기 좋은 쇼어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쇼어 라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쇼어 라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리빙 쇼어 라인이라는 말, 용어를 이제 우리가 계속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정훈 해양환경공단 이제 우리 사원님께서 블루카본 애니메이션 제작 방향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드려주셨는데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들은 좀 재밌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나올 때까지 좀 잘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플로어에서 뭐 말씀하실 때 아까 그 네이밍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에 유튜브 지금 중계 중인데도 그래서 뭐 답변 올려주시면 또 전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첨언하면은 약간 인터랙티브한 걸 좀 만들면 어떻겠나.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반응형으로 접근하면은 그걸 해답을 좀 주면서 하는 방식도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는 건데, 지금 아까 활용 방안은 이제 교육센터 중심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좀 관주도 말고 민주도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구상 중인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좀 전에 세 번째 발표를 맡았던 해양환경단의 박정훈입니다.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을 일단 개발하면 아무래도 그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관주도로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일단 뭐 민간 주도로 한다면 그거 캐릭터를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해양환경이나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갔다 와서 뭐 보통 뭐 블로그나 그런 SNS 같은데 자기들이 많이 쓰면 거기에 이제 뭐 저희 캐릭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 캐릭터 뭐 소유권이나 그런 쪽에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만들어 놓은 입장이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이 캐릭터를 좋아하고 많이 활용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공단에서 이제 뭐 대학생 홍보대사나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좀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최대한 다양화하려고 하니까 저희 이제 뭐 홍보처나 이런 데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12월까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인 그 블루카본 사업단 서울대 박사님께서 블루카본 종류와 현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상당한 서울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잘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 국제적인 그 연구 동향과 또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 수준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그동안에 노력을 좀 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카본과 아까 이제 권봉우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블루카본과 그린카본의 비교를 아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해서 장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신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블루카본 사업단 이종민입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블루카본의 이제 국제 연구 동향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 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국제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2013년도 이후죠. 2013년도에 IPCC가 반복론 보고서라는 걸 이제 쓰게 됩니다. IPCC는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국가 간 협의체이고 정기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특별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방법론 보고서라는 쓴 게 돼 있는데 결국 이 평가 보고서, 특별 보고서를 뒷받침할 과학적인 보고서가 이 방법론 보고서거든요.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한 9년 됐죠. 9년 정도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카본으로 지정된 염습지, 맹그로브, 그리고 잘피 세 가지로만 이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계속 연구는 되어 있으나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울러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다른 나라들이 선언을 하고 거기에 따라 NDC까지 어느 정도 우리는 몇 퍼센트 감축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경쟁적으로 내놓은 와중에 이 블루카본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뭐 영국, 네덜란드 막 그런 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동남아 국가는 더 난립니다.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이제 포함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영국 이제 전국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는 대륙붕 퇴적물 본인 국가가 갖고 있는 대륙붕 퇴적물을 이 블루카본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보고서도 여러 번 나가고 논문으로도 계속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와데네가 있죠. 우리나라 갯벌처럼 와데네에 있는 굴 폐각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 인접 국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갯벌을 블루카본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들 중에서 이제 갯벌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갯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중국 쪽에서는 갯벌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갯벌을 연구한 연수도 오래됐고요. 그만큼 이제 좋은 저널에도 이제 연구를 한 그런 수준이어서 지금 이 사업으로 통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저희 사업단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갯벌을 이제 국제적으로 블루카본 인정받기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서포트를 해서 이제 갯벌의 블루카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사업단에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연구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사업단 연구진 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블루카본하고 그린카본이 이제 대비해서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경제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권봉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린카본과 블루카본이 탄소 흡수로 이제 인정받는 그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린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이제 생체량, 그러니까 나무의 연간 무게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온실가스 감축
량에 이제 포함시키고요. 이 말인즉슨 올해 제가 소문하고 조그만한 거 심었는데 10년 뒤에 엄청 커졌어요. 그만큼 무게 차이를 빼서 그 그린 카본이 흡수됐다 이렇게 하는데 바다 해양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생체량으로 인정하진 않고 그 갯벌로서 이제 얼마나 이게 탄소가 뭉치는지 그거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근데 뻘에서만 이제 그 해양 보느냐? 근데 바다와 이제 육상 같은 경우 큰 차이점이 물의 차이죠. 해수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런 그 육상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죠. 그러면 저희는 호기성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땅 속에 묻히자마자 바로 분해가 금방금방 되는데 이 바다 같은 경우 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물이 딱 들어치면 산소가 많이 없어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땅 속에 뻘에 묻히는 이제 탄소 흡수가 굉장히 뛰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무랑 저희 이제 갈대랑 비교를 했는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나무 하나에도 되게 비싸고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제 많은 인력이 그러다가 이제 화재라도 한번 나면은 산불 나면 싹 다 타버리죠. 근데 해양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은 일단 식자는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육상에 비해서 사람 손을 덜 타고 일단 심은 다음에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탈락하는 그 개체도 있겠지만 심은 다음에 일단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죽게 되면은 저희는 리터라고 부르는데 낙엽식으로 땅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묻히게 되면 그것 또한 태양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양은 땅이 그 탄소 흡수되는 걸 이제 그 감춘량을 치기 때문에 죽게 되면 또 그 능력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단위 면적당으로 해서 지금 연구 결과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단위 면적당 봤을 때 블루 카본이 그린 카본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양을 탄소량을 흡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 좀 더 경제적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플로어에서 뭐 의견이나 또 아니면 뭐 좀 질문 사항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예, 오늘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뭐 포럼이나 활동을 조금 더 자주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끼리 지금 이제 용어 통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인터뷰나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흡수라고 표현하잖아요. 흡수.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저장은 흡수와 침적의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스탁이나 스토리지가 어브저프션과 시퀘스트레이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육상에서는 그래서 시퀘스트레이션 부분이 이제 거의 없는 거고 바다에서는 어브저프션을 우리가 거의 이제 확인을 못 하는 거고. 근데 결국은 그 두 개의 합이 스토리지고 스탁이고 결국은 이제 혼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흡수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게 이제 제거되는 것까지도 다 흡수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거돼서 저장되고 뭐 그게 이제 몸으로 흡수되든 뭐 예를 들어서 죽어서 묻히든 그게 다 흡수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구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표현하는 거냐. 흡수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저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지 않겠냐. 그 저장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죠. 격리가 오래되면은 그게 이제 감축원으로 이제 또 인정을 받는 거고, 감축은 아까 박찬욱 대표 말한 대로 그냥 저장돼 있는 양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으로 관리해서 추가적인 그런 활동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또 이제 감축원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용어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런 이제 자세한 사이언티픽한 백그라운드가 좀 적으니까 이제 혼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쓸 때 그런 걸 좀 통일시켜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까 박정훈 사원이 아주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제안했는데 사적으로 아무튼 그린 카본 빨래 캐릭터 만들면 좋겠고 그 캐릭터에 대한 그 이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현대해양 이나 뭐 아무튼 우리가 이제 리소스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뭐 대국민 이런 공모를 통해서 일정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무튼 상금이나 뭐 아무튼 그런 것들 공모전? 예, 공모전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을 여기 이제 커미티 멤버로 하시고 해가지고 그 블랙 일단 그 블루 그린은 아직 없으니까 그 두 개의 이름 그러니까 작은 거 미니 그 애들 이름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정해서 블루는 대상, 뭐 블랙은 뭐 우수상, 미니는 뭐 장려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공모를 지금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질 때 아예 그 이름들도 같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담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곧 완성이 될 텐데 그게 또 따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빨리 한 달 정도 공모를 진행해서 올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이거를 만들었고 동영상을 애니메이션도 만들었고 캐릭터 이름도 만들었고 그거에 이제 기념품 같은 것들도 아까 뭐 제가 초콜릿 사탕 뭐 젤리 얘기 이런 것도 했는데 그렇게 좀 친근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초등학생이라든지 뭐 유치원 애들한테도 막 그런 거 나눠주면서 막 설명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 너무 좋은 얘기였고 우리도 지난 5년 동안 1단계를 했고 또 2단계 1차년도를 지내오면서 이런 식의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홍보를 위해서 무슨 도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권봉호 교수랑 저는 이제 언론에 좀 많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또 촬영도 하면서 계속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지금 고등학생 수준도 어려워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은 중학생도 이해해야 되고 초등학생도 이해해야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내년까지는 일단락 돼야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히 의견 드렸습니다. 다른 분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면, 지금 딱, 시간으로 따지면 한 5분 정도 이제 계획보다 좀 지났습니다. 아주, 우수한 포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제 지금 마지막 코멘트를 우리 이제 교수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부가적으로 좀 알고 싶은 거는 블루 카본 사업단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에서 언제까지 또 연구를 하고 어떤 결과물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선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짓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많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가의 R&D 사업입니다. 지금 탄소 흡수, 그다음에 뭐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양수산부 대표 브랜드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1단계 5차년도는 17년에서 21년까지 진행된 바 있고 지금 22년이 2단계 1차년도고요. 26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여러 설명에서 들었듯이 탄소 중립 2050이고요. 그다음에 중기 NDC 같은 경우도 2030까지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정책성 R&D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기술 개발, 과학 기술 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현재 그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 관련한 그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현안들을 같이 대응해줘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단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미니멈 3단계, 4단계까지는 이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것을 뭐 어떤 특정 기관이 독식한다기보다는 이 분야에서 가장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 지속성을 가지고 R&D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기관 또 산하기관 뭐 여러 가지 이제 협력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이 내부에서도 사이언스 쪽이 있고 지금 리빙 쇼라인으로 하고 있는 이제 공학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국가기관에서 이런 사이언스에 기반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공학적인 그런 사업 활동을 아주 장기적으로 국가 사업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현장 적용, 테스트베드 실증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그럼 너네들 사업에서 그러면은 탄소를 얼만큼 더 흡수했는지를 값을 내놔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만약에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제한적인 요건에서 어떤 국가 사업화가 될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적으로 탄소 흡수원은 무엇이고 그게 얼만큼 증가하고 그게 탄소 크레딧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는 어떤 베네핏을 가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해 주는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줄이고 앞으로 우리가 할 역할들을 극대화하고 국가 사업화로 견인할 수 있는 과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과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저희도 보면은 그 홍보 쪽에서 보면은 그 내부 홍보가 있고 또 외부 홍보가 있습니다. 고객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우리 과학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논의를 하면서 대단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또 쉽게 접근하는 방법들의 그 고객 접점을 또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현대해양에서도 상당한 그 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성과를 계속 만들어서 내년에도 또 더 조금 확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